네, 이번에는 깊이 있는 분석 코너입니다. 한숨 좀 돌려가는 코너가 되어 있고요. 애널리스트 출연하셨는데 NH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ESG 지주회사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김동양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타이틀이 굉장히 많이 길어지셨네요. 네. 아, 예, 원래 ESG를 하고 계셨는데 예. 지주회사를 많이 하시다가 ESG가 이제 워낙 큰 세간의 화두니까 딱 박혀 있군요. 지배구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인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가 시행된 지 3년이 됐다고요. 어떻게 이걸 평가를 해야 됩니까? 예, 먼저 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생소하실 텐데요. 네.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투자자들한테 더 많은 비재무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기업들한테 지배구조를 좀 개선시켜라 하는 목적으로 2019년부터 의무공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내용이 담고 있는 거는 이 공시가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에 대해서 10개의 핵심 원칙 그리고 또 뭐 27개 정도 되는 세부 원칙을 우리 회사가 준수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공시를 하는 거고요. 네. 1년에 한 번 공시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60일 이내에 하니까 보통 5월 말 6월 초에 공시를 하게 되고요. 특징적인 거는 이 공시 내용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맨 마지막 페이지에 15개의 핵심 지표를 적고 그거에 대한 준수 여부를 표시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좀 비교가 가능한 거죠. 맨 첫 해에 공시한 기업들이 준수한 평균 점수가 15개 중에 8개였는데 그 다음에 9개, 그리고 올해는 10개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자면 의무공시가 되면서 기업들이 지배구조에 대한 제도 마련이라든가 운영을 좀 더 신경 쓰게 됐다, 잘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요즘에 ESG가 하도 대세가 되다 보니까 네. 투자자들은 ESG 등급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핵심 지표 준수를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실제로 평가기관에서 발표하는 ESG 등급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간이 ESG 등급표로 활용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의 공시라 그러면 말씀하신 숫자들, 이 재무적인 상황들이 주류였지만 이제는 그런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평가들을 이제 가미해서 약간 공정공시를 좀 더 강화하는 의미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ESG라는 게 이제 뭐 결국에는 그 뒤에 또 나오긴 합니다만, 의무공시, ESG 의무공시 확대, 이건 어떤 변화를 또 주게 됩니까? 예, 제가 이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가 단계적 의무공시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거래소 상장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 200개 네. 정도의 기업들이 공시를 하고 있고요. 이게 내년부터는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24년부터는 5천억 원 이상, 그리고 26년부터는 전체 거래소 상장사가 의무 공시를 하게 됩니다. 이건 ESG 중에서 거버넌스, G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럼 이제 E하고 S에 대한 공시는 뭐가 있느냐? 이거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는 자율 공시 상태이고요. 연초에 의무 공시의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2025년부터 의무 공시가 시작이 되고 2030년이 되면은 전체 거래소 기업들이 의무 공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가 문제가 좀 있는 게 이 국제 기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 가능하기가 어려워요. 혹시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회사 간의 비교를 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좀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그 IFRS, 아까 이제 재무회계를 총괄하는 IFRS 재단에서 요거를 재무회계에 포함시켜서 ESG 정보를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변화들이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생기는군요.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내일입니다. 13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이 삼성물산의 주가 전망,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 사실 뭐 가석방의 가능성을 시장에서 높게 봤었죠. 그래서 주가는 7월부터 좀 미리 상승을 했고 요 결정이 난 이후부터는 오히려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근데 뭐 중장기적으로 삼성물산 주가가 재평가받을 수 있는 이제 기반이 열렸다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요. 이 국정농단 재판 과정이라든가 수감 이후에 사면을 바라는 입장에서 사실상
요 단초를 제공한 삼성 에버랜드, 지금 삼성물산이죠. 또 삼성 SDS 같은 기업들은 운신의 폭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뭐 어떻게 활동을 하든지 이게 확대 해석이 돼서 노이즈를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좀 경영 활동이 좀 막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좀 경영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지난 2분기 삼성물산 실적 발표 때 정말 오래간만에 1,500억 원을 이제 벤처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네.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올해 상사 그리고 바이오 쪽 실적 모멘텀이 워낙에 좋은 상황이고요. 뭐 항상 그랬지만 저평가 상태입니다.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60%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값 이하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이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전자, 생명, 뭐 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2배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이 주가의 재평가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흥미, 구미를 유발시키는 내용들이 되네요. 뭐 그걸 이제 사라 팔아라 이렇게 뭐 매수매도라고 평가하시진 않지만 삼성물산의 본질은 좀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내용들을 이제 해주셨고, 롯데 쪽도 한번 가볼까요? 3년 만에 롯데 계열 상장사가 하나 또 들어오죠. 롯데 렌탈이죠. 이후에 롯데지주 뭐 어떤 구제 이게 어떤 구조죠? 호텔 롯데의 자회사군요. 지배구조 개편은 롯데 쪽은 또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이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롯데그룹이 롯데지주 밑에 지주회사 체제지만 그 위에 옥상옥으로 호텔 롯데라는 비상장 회사가 있고 이 회사는 이제 일본계 지분이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죠. 네. 이번에 상장한 롯데렌타는 말씀하신 대로 호텔 롯데가 일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개 회사를 모아서 롯데 지주를 이제 설립을 했는데 그때의 기대는 지금의 그 옥상옥 구조가 합쳐질 것이다라는 이제 장기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죠. 롯데 지주와 비상장인 호텔 롯데가 합병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뭐 합병은 내년까지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상장사인 롯데지주, 비상장사인 호텔 롯데가 합병을 하기 전에 호텔 롯데의 상장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게 뭐 필수는 아니지만 상장사끼리의 합병은 뭐 시장 가격으로 합병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상장사, 비상장사의 합병을 할 때에는 이제 비상장사의 가치 산정하는 부분이 좀 노이즈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문제는 호텔 롯데가 2016년에도 상장을 시도하다가 이제 뭐 내부적인 사정으로 이제 중단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뭐 사드 문제 또 더 심각한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네. 본질적인 면세 사업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어렵겠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잘 나올 때는 연간 영업이익이 3천억 대가 나오던 회사인데 작년에 영업 손실이 5천억 원이 나왔고요. 1분기에도 영업 손실이 700억 원대가 나왔기 때문에 연간 실적이 좋아야 그걸 가지고 이제 상장의 기본을 삼을 수 있는데 네. 아마 뭐 내년까지도 상장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번에 롯데렌탈 상장이 어느 정도 유동성 확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호텔 상장과 그리고 호텔과 지주의 합병까지 가기에는 좀 길이 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두산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두산도 흥미롭습니다. 최근에 두산 중공업이 가장 눈에 좀 많이 들어오는데 두산은 지주사로서 좀 어떨까요?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긴 했는데.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두산중공업 주가가 워낙에 이제 뭐 원전 테마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올랐고 네. 또 두산이 그 지분을 45%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지금 중요한 시점인 거는 이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하고의 그 재무구조 개선 약정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두산그룹이 이제 아시겠지만 과거에 밥캣 인수를 좀 비싼 가격으로 하고 또 두산건설이 부실화가 되면서 한 3, 4년에 한 번 정도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벤트들, 뭐 유상증자라든가 큰 자산 매각 같은 걸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죠. 작년 초에는 이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 실적 부진 그리고 금융시장 경색이 맞물리면서 이게 좀 상황이 심각해졌죠. 그래서 그렇죠. 수출입은행, 산업은행한테 3조 원을 빌리고 이제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지금 인프라코어를 비롯해서 이제 자산 매각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유상증자를 크게 했고요.
이제 그 주주인 두산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 두산 타워라든가 사업들을 많이 처분을 했습니다. 대주주들도 두산 솔루스 처분했고 또 퓨어셀도 이제 무상증여를 했죠. 그래서 노력을 한 결과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이제 3조 원 중에서 1.5조 원은 상환을 했고요. 1.5조 원만 남은 상황. 그리고 이번 달 중으로 아마 현대중공업 그룹하고 인프라코어 처분이 어떻게 될지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음 달 말이면은 이제 처음 약속했던 기간이 지나서 요거를 졸업을 할지 아니면 일단 절반은 갚았으니까 금액을 줄여서 연장을 할지 요게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두산은 그런 측면에서 직접은 아니지만 자회사의 이슈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중공업 지분을 전부 다 담보로 제공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만약에 줄어든다 또는 없어진다 그러면 가치평가를 다시 받아야 될 거고요. 그러면 뭐 할인율은 70% 이상 굉장히 저평가 상태로 보입니다. 네. 자, 시간이 좀 촉박한데 짧게 SK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주가는 기어도 마음은 편한 종목이고요. 4대 사업 기준 뭐 중심으로 중장기 성장을 해서 뭐 주가까지 찍어줬죠. 140만 원까지 네. 이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자회사인 텔레콤은 이제 11월 말이면은 텔레콤 그리고 SKT 인베스트먼트로 분할이 상장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SK하고 SKT 인베스트먼트가 합병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럼 이제 문제가 희석화되는 걸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SK한테는 수소 사업 등을 중심으로 4대 사업 성장성을 좀 몰아주고 주가의 격차를 많이 벌린 다음에 합병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성과가 내년부터는 좀 가시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마음을 편하게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장 확 안 움직여서 그렇지 마음은 좀 편안한 주식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자, 오늘 지주사들 여러 가지 좀 알아봤고요. 의미 있는, 내용이 있는, 깊이가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ESG 지주회사 전문 애널리스트 김동양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